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이 책은 나답게 살기 위한 방법과 일과 거리두기, 유명한 지성인들을 통해서 저자는 삶의 의미와 답을 찾아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이지미야 간지, 정신과 의사이자 음악가, 음악평론가, 1962년 아키타 현에서 태어나 도호쿠 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도쿄 의치과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신경정신의학교실 연수, 재단법인 정신연구소 부속, 세이와 병원 신주쿠 서던 스퀘어 클리닉 원장을 거쳐 현재는 이즈미야 클리닉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인 내가 예전에 주로 다룬 문제는 애정결핍, 열등감, 인간에 대한 불신처럼 뜨거운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고민, 즉 온도가 높은 고민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고민, 즉 존재 가치나 살아가는 의미에 관한 상담이 많아졌다. 혼자 남몰래 고뇌하는 온도가 낮은 고민이 주가 된 것이다.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란 이유로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경험을 겪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살아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깊이 고찰하고 이를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펴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정신쇠약이 걸릴 수도 있고 마침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존적인 물음과 마주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앞선 지식인들의 사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길이 나 있지 않는 길에 걸을 때 이 책이 고독한 사색의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즈미야 간지. 차례 제1장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 2장 노동의 배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까? 3장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을까? 4장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 5장 나다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자아 표현의 첫걸음이다. 처음부터 좋아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며 싫다라는 의사표현부터 하기 마련이다. 자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일은 가장 먼저 타인에게서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으로 아이를 올가매며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아니오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참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길은 주체성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아의 기본인 호불호에 대한 의사표현이 이런 식으로 봉인된다. 우울증의 뿌리는 자아 상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내 탱크가 가득 찼을 때 마음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몸과 협력해서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낸다.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마음과 몸은 머지않아 파업을 단행한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본인도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내일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걸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광차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울 상태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자신에게 살아갈 동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 동기의 부재는 진정한 자아가 없다는 데서 생겨난 문제이다. 해결 방법은 하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즉 자아에 부활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뭘 지각한 비전문가의 시대. 콩쿠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전문가가 높게 평가했다는 뜻이므로 많은 사람이 틀림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세키는 비전문가 전문가라는 에세이에서 전문가의 판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단호하게 서술했다. 고차원의 실존적 욕구불만. 원래 석가모니는 작은 왕국의 왕자였지만 바깥 세상이 굶주림과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 없던 유복한 생활과 가족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종교자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중년과 청년의 온도차.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세운 칼 융은 정신적 위기가 찾아오는 쉬운 3번의 시기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꼽았다. 중년기의 위기는 인생의 후반으로 옮겨가는 지점에서 분출되고 고요하고 깊은 물음이다. 나는 과연 나답게 살아온 걸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미래를 살아가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살아가는데 주어진 천명은 무엇인가? 인간 존재로서 실존적 물음을 향한 고뇌이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년의 위기는 대개 중년기인 40대 후반에서 60대 전반 무렵에 찾아오는데 최근에는 이런 고뇌가 20대 젊은 층에서도 일어나는 저연령화 현상을 보인다. 드물게는 10대 후반에도 발생한 경우도 보았다. 물론 오늘날 젊은이들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진로나 취직 문제로 고민한다는 점에서 옛날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때 고민하는 내용은 예전과는 다르게 그 질이 상당히 달라졌다. 최근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가능하면 귀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한다면 뭘 해야 좋을까? 왜 이래야만 하나? 같은 고민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일은 경멸의 대상인가? 기쁨의 원천인가? 현대인들은 어떤 일이든 그 일 자체를 위해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노동을 경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기피하는 경향과 반대로 노동에 의해 생명의 기쁨을 얻는 경향이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다. 노동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동물이면 다른 동물과는 결정적으로 다르게 문화를 창출해내고 문화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의 몰락. 노동에서 얻기 마련인 삶의 행복과 기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허무감으로 인한 허탈감을 초래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어느 사이엔가 사람들은 인간다운 관조 생활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인간다운 일을 잃고 노동하는 동물로 전락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그리스 시대보다 발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노동하는 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노예 이하의 존재로 추락해 인간다운 관조도 일도 잃어버린 시대다. 왜 노동이 찬양받게 되었나? 아렌트는 옛날에는 경멸받던 노동이 오히려 찬양받게 되었는지에 이렇게 말한다. 노동이 가장 경멸받는 최하위의 지위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최고의 지위로 급격하고도 눈부시게 상승하는 것은 존 로크가 노동은 모든 재산의 원천이라고 세운 것이 발단이었다. 그 후 애덤 스미스가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에 대한 평가 상승은 지속되었고 카를 마르크스 노동체계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이에 노동은 모든 생산성의 원천이라고 인식되었고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인간성 자체의 표현이 된 것이다. 베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자본주의 정신의 전형으로 소개했다. 시간은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신용은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돈을 잘 갚는 사람은 타인의 지갑을 모두 가진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베버는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에토스가 나타났다. 에토스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포함한 사람의 사회 심리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짓말.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을 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입구에 내걸린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표현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 포로들은 벌레와 다를 바 없이 착취당해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지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역사상의 유물이 아니라 통렬한 풍자로 다가온다. 우리도 어느새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짓된 표에 휘둘려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노동을 기피하고 고등유민을 청교도와 같은 시선으로 멸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건 사람들의 이의제기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다이스케가 직면한 막다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 오래도록 망각된 관조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부활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에토스에서 각자가 눈을 뜨고 생명체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자신이란 정말 존재할까? 미숙한 개인에서 초인으로. 소세키가 말년인 1914년에 가큐슈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한 내용을 기록한 글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고뇌한 끝에 자기 본이라는 경지를 빠져나온 기쁨이 이 글에서도 진하게 묻어나온다. 이처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경험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칙천거사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가 만들어낸 이 말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사심을 버린다는 의미로 자신이라는 1인칭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초월적 영인칭의 경지를 가리킨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말 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미숙한 영인치 상태에 사람이 논하고 있다면 어차피 진정한 자신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 쉽다. 1인칭 혹은 초월적 영인칭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건 없다라고 단정짓지 말고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진정 이성적인 태도다. 의미와 의의는 어떻게 다를까?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의의를 추구하고 삶에 지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자유로운 공상 속에서 아무런 제약도 없는 꿈을 키우던 무렵에는 살아가는 일이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세계에서 자연스레 의미 같은 건 완전히 사라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전혀 관계없는 의의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하게 쌓여가는 것이다. 삶이 있는 곳에 의지가 있다. 살아가는 의미는 정말로 있을까? 정신요법을 시행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의미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를 추구한다는 지향성을 가질 때 비로소 생겨나는 특성이다. 결국 살아가는 일 자체를 우리 의식이 대상화하여 인생이란 이름이 붙이고 거기에 의미를 묻는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야말로 플랭크린이 말한 의미의 의지가 추구하는 본질이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 자유라는 이름의 감옥. 오히려 자, 마음껏 자유롭게 하십시오라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수수께끼를 내듯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 오늘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물음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그들은 자유를 한번 손에 넣어보면 자유란 부자유 속에서 꿈꾸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쩌면 감옥같이 느낄지도 모른다. 자발성 있는 사람은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도 새롭게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지배가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이 존중받는 형태다. 프롬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설명한다. 살짝 더 보충하자면 이 사랑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향한다. 자신을 새롭게 자기 자신에게 연결한다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한편 고독에 떨며 의지할 데 없는 외로움과 무의미에 짓눌려 뭉개질 듯한 상태에서는 달에 비유할 수 있다. 달은 스스로 열과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의 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연에 매달리거나 무리짓고 싶어하는 심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답게 존재한다. 자유를 포기하고라서라도 무언가에 복종하고 마는 것이다. 사랑과 욕망의 경계선. 사랑은 자주 욕망과 혼돈되어 욕망을 위장하는 대의 명분으로 이용된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로 부모의 허영심이나 타산을 위장하고 자녀를 강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사랑이라는 개념에 관해 용명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정의부여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사랑은 상대답게 행복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욕망은 상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마음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지닌 순수함과 창조성을 간직하면서 거기에 강인하고 성숙한 열정을 함께 갖춘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은 자신이 예술작품이 되거나 혹은 예술작품을 몸에 걸치든가 해야 한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인생 그 자체로 향하며 대상의 잠재한 본질을 상세히 알고 깊이 맛보는 일이다. 이렇게 호기심으로 가득 찬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성질 또한 사랑의 중요한 측면이다. 인간의 머리는 원래 혼연일체가 된 자신과 타인을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자로 나누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마음이 머리의 분열을 떠나 사랑을 지니고 사물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반드시 대상에서 미를 발견하고 또한 그곳에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직관한다. 살아가는 일에 의미를 느끼는 순간은 이처럼 사랑의 경험에서도 빚어진다. 아름다움 너머에 진리가 있다. 사람이 무언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술의 숙명은 받아들이는 청중이나 관중도 어느 정도 성숙해야 한다. 예술에서 단순히 오락이나 위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알랑거리는 말재간이나 보기 좋은 겉모습 같은 부차적인 요소에 현혹될지도 모른다. 또한 감동과 감탄을 구별하지 못하고 대단한 기술이야 라든지 불리한 조건인데 아직 어린데도 아주 훌륭하군 하면서 표현 그 자체가 아닌 요소에 이끌려 감동받았다고 착각하는 수동적인 사람도 의외로 많다. 즉 내면에 성숙한 정신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며 하물며 그 너머의 진실에 눈을 뜨기도 어려울 것이다. 나다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일상에서 발견한 요리.
미국의 화가이자 미술교사인 로버트 헨리가 남긴 이 말은 후세의 많은 예술가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인생도 열중해서 놀아야 한다. 게다가 성숙한 놀이여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는 이를 구현한다고 헨리는 강조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은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오늘 더 재미있게 사는 법. 우리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당장 전문가처럼 숙달하려고 성급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일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니 놀이로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제 무언가가 될 필요 없이 그저 무언가가 하면서 놀아도 좋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놀이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가볍게 해보자. 내키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다.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길고 긴 인생에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노는 시간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개미보다는 배짱이의 삶. 우리 사회는 근면과 인내를 미덕으로 삼으며 미래에 대비해 저축하는 자세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이 무척 강하다. 개미와 배짱이처럼.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미처럼 오늘 즐기는 삶을 희생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지만 특별히 어디다 딱히 사용할지 모르는 탓에 결국 다 쓰지 못한 유산이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무척 흔한 전말이다. 삶을 칭송하고 아름다움을 쫓으며 살아가는 일이 노동보다 가치없는 일로 취급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인간성 타락이며 개미 정신 상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비웃고 있는 실로 중대한 사태라고 하겠다. 지금 다시 한번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걸려있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표어가 얼마나 허위로 가득 찬 말인지 떠올려보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배짱이 우롱하는 비열한 심성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러한 독단에 속아 소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름다움과 기쁨에 가득 차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이다. 살아가는 의미에서 곱씹어보고 이 책의 주제도 문제의식이 출발되는 점이다.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동경하는 대상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동경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의 만연한 허무함에 치여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의 단 한 문장이라도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즈미야 간지. 정말 이 책으로 한 번 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사, 돈, 세상, 출세,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사는 일은 그만두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